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제가 여름 휴가를 일주일 다녀오느라고 업로드가 한 주가 늦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오늘 모실 분과는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뽑아왔더니 평소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앞단에 좀 잡설은 줄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예, 그 대표님과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찾아봤더니 2015년이니까 한 7, 8년 정도가 됐네요. 그때 인터뷰하고 오늘 처음 뵙는 건데 사실은 2019년인가요?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전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그 본방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오셔갖고 너무 놀라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텔레비전 화면에다 대고 스샷을 남겨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기억도 있네요. 거기서 뵈고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유명해졌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예, 유튜브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시고 요즘에도 대표님 성함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도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의 검색이 좀 많이 나오고 인터뷰를 좀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책도 내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에이블이라고 해서 1200억 투자가의 마인드라는 이제 소재를 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책을 내셨지만 사실 대표님은 예전서부터 책을 좀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에 관련된 그 내용들로 알차게 좀 꾸며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고 저도 아마 제 기억으로도 두세 권 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는 사실 좀 여쭤볼 게 많아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던 계기이기도 한데 더 퍼블릭 투자자문이었죠 처음에. 네. 예. 고대 고대 출신 그 동문들하고 세 명이서 같이 자문사를 세웠었어요. 고대 그 유명한 투자 동아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중적으로는 서울대 투자 동아리 SMIC, 스믹이라고 하죠. 거기하고 스누밸류 출신들이 워낙 업계에서 유명해져서 그분들을 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 고대에도 유명한 투자 동아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큐빅이고 하나가 리스크죠. 네. 예, 그래서 대표님이 그 큐빅 출신의 그 성공한 투자자로 가장 유명하시고 리스크 출신이 아마 타이거 지금 자산운용의 이재원 대표님이 그쪽 리스크 출신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 출신이시란 얘기는 상당히 젊은 나이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짧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규모는 꽤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입주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10명이라고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총 10명. 네. 예. 그 당시 제가 인터뷰를 해서 인상적이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3명이 각자 무슨 리서치하고 운영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를 따로따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각자 플레이. 그러니까 한 명이 전부 다 하는. 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그 당시 하셨었어요. 지금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지금도 비슷한가요?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죠. 예. 그때는 공동 창업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이외의 다른 업무들을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운영본부하고 경영지원본부가 나뉘어져 있고 경영지원본부 내에서도 이제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운용지원, 경영지원 이렇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지고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정확한 역할을 여쭤보면 주식 종목 분석에서부터 운용까지를 다 하시면서 회사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역할이 어떤 쪽으로 좀 집중이 되나요? 저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발굴해서 하나의 담당자로서 그 주식을 계속 추적 관찰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시스템이 달라져야겠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임 투자 위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로 하나를 몰아서 투자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달라졌을 거고. 그러면은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그 운용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1,200억 원 정도로 1,200억? 매월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학 때부터
그리고 이제 여기 자문사를 설립하기 전에 이제 VIP 투자자문도 잠깐 계셨으니까 네. 그 처음에 투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치 투자 기반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회사를 세울 당시에 여쭤봤을 때도 그렇고 그간 이제 그 활동해 오신 영역을 봐도 성장주 투자를 좀 강조하신 네. 예, 그쪽의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 투자라고 하면은 가치 투자가 아니냐, 가치 투자에서 벗어난 것이냐. 물론 좁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성장주 투자도 가치 투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은 가치 투자자, 가치주 투자자들은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좀 고루한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고 인식이 되어 있죠.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본인이 하는 그 성장주 투자가 보수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적이다, 공격적이다라고 예. 하는 거는 주식의 스타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주식의 투자의 스타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성장을 하지만 예. 그 성장하는 것을 예측 가능성을 높일 때 투자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회사가 실패하더라도 예. 안전마진을 가질 수 있을 때 투자를 한다면 예.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성장주 투자지만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직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직관적인 결과값,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보수적인 결과값이 나오고 있나요? 저는 이제 변동성이 사실 보수적이다 또는 위험 가능성이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성장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기보다는 종목의 개수가 적어요. 저희는 국내 해외 합쳐서 20개 그리고 국내 따로 해외 따로 봤을 때는 10개씩 밖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 변동성은 일부 높을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더 높은 그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집중 투자하시는 거는 운용 금액은 늘었는데 집중 투자하는 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 국내 종목은 10종목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애초에 예. 시작할 때부터 이제 1,000억 원 이상 예. 그리고 지금은 1조 원 이상의 운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경영 방침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님을 처음 뵀던 2015년에는 운용고가 뭐 30억, 50억 이랬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을 기반으로 어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거래대금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 작은 종목을 예. 트레이딩을 많이 해서 수익률을 많이 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도 우리가 충분히 큰 규모의 운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운용 규모가 커졌지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억이 나네요. 대표님이 그 당시에 우리는 1,000억을 운용을 해도 지금과 같은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하신 말씀은 또 1조 원을 할 수도 있다, 네. 할 수도 있겠니 만들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10종목 정도를 가지고도 1조 원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지금은 저희가 해외 투자의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요. 해외 투자를 준비했던 것은 기자님을 뵀을 시점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거를 공부하는 것과 고객한테 선보이는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3, 4년 이상 내부 자금으로 투자를 해봤더니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2018년부터 팔기 시작했고요. 외부 판매를 한 지도 4, 5년 이상 됐고 성과가 국내랑 큰 차이가 없고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크고 거래 대금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요소라든지 소외되어 있는 정도가 국내 기업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1조 원의 규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투자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전 인터뷰 오늘 모시기 전에 과거 인터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치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치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기다리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운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주 투자는 이제 그로스, 매출과 이익의 증감이죠. 예. 그로스를 보는 투자인데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쉬운 투자라고 그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증감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 이익이 늘어난다.
라는 그 예상을 하는 데에는 이런 것도 사실 포함이 되잖아요. 최근에 태조위방원 그래갖고 조선업, 거기에 껴있는 조선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을 하다가 이제 돌아서서 사람들이 다 이제 턴어라운드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전의 의견은 그 시각은 비슷하신가요? 네, 시각은 거의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혹시 독자분들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조선주의 업황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의 주기를 가지거든요. 근데 그 3년에서 5년의 주기는 일반 투자자들이 충분히 열광했다가 실망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여러 번 갖출 수 있는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꼭 그래야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 순환주도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퍼블릭과 김현준의 성장주 투자의 핵심 단어가 이거더라고요. 그 메가 트렌드와 헤게모니를 줄 수 있는 기업, 헤게모니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고 언뜻 생각을 하면 흔히들 최소한 10년은 뭐 세상을 이끌어갈 이런 트렌드라고 사람들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되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 트렌드가 지금 이 섹터에 있는 이 종목, 이 기업이 해당 업계 안에서 과연 10년을 헤게모니를 쥐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독자분들을 위해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 말로 대변하고 싶습니다. 이 아마존의 회장이죠. 제프 베조스. 그 창업자가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냐면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에 주목하면 돈 벌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매하고 빨리 배송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뭘 어떻게 팔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도 같은 거예요.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당연한 것들, 10년 후에도 이럴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10년 후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평균 연령이 높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밥을 먹고 나면 커피를 한 잔씩 마시더라 라고 하는 거는 5년, 10년 된 트렌드죠. 이런 것들에 베팅을 하는 것이지 10년 후에는 무슨 로봇이 나와가지고 우리 세상을 완전 바꿔줄 거야. 아니면 우리가 달나라나 화성에 갈 수 있는 뭔가 토양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메가 트렌드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10년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주문할 거야 라는 그 말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10년 후에도 아마존이 세계 최강자일지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알만한 것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헤게모니라는 단어로 썼었는데 이 조금 더 알려진 말로 바꾸면은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경제적 해자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고요.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인 팻 도시가 정의하기를 브랜드 가치,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원가 우위 4가지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 아마존이 잘하냐 못하냐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아마존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고유한 속성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뀌기 어렵고 그래서 해자, 적의 침입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아마존이 잘할까 못할까가 아니라 아마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셀러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럼 다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제프 베조스는 이제 플라이휠이라고 했고 경제 해자를 쓴 팻 도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연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든지 할 필요 없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하는 곳에 저희는 돈을 투자만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미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보통 그렇고요. 저희는 저희 고객이
이 종목을 설명했을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식에만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식은 훌륭한 기업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죠. 많이들 알고 있어서 훌륭한 주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미 높을 테니까. 그렇죠. 가격이. 그래서 저희는 당장 이 기업명을 얘기했을 때 기자님도 그런 회사가 있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회사가 이러이러한 걸 해요? 라고 하면 그거 나도 괜찮게 생각해? 나도 써본 적 있는데? 나도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업에만 주로 투자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예를 드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미 경제에 올라 있어서 이미 주가도 하늘처럼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존에는 투자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수익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실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과거에. 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수집의 근거한 그 확신을 갖고 그 투자자들은 그 투자를 당시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죠. 분석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먼 미래까지 이제 그 트렌드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혹시 틀리면, 나중에 가서 틀리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퍼블릭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이 없나요? 있죠. 있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을 때 사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아마존의 예를 들었는데, 그 회사가 좋은 거 모두 다 아는데 예. 그게 모두 다 반영돼 있으면 절대 좋은 주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일반 투자자 중에 투자를 처음 겪어보신 분들은 나도 워런 버핏처럼 코카콜라를 평생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겠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저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쉽게 풀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 기업군들을 많이 조사를 해놓죠. 평소에 조사를 해놓지만 거기에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주 희소한 국면. 이 회사에 정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게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더 나빠지긴 어려울 때, 또는 전반적인 거시경제나 주식시장 자체가 아예 무너져서 모두가 주식시장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 이럴 때 그런 좋은 기업을 사면 돈을 아주 쉽게 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에 주로 투자를, 매수를 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투자 종목, 투자 후보를 발굴할 때 당연히 이제 성장을 제일 중시하실 테니까. 근데 그 일반 투자자들이 성장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단어들은 그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뭐 매출 증가율이 뭐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느냐, 영업이익 증가율이 몇 %가 늘었느냐, 아니면 뭐 ROE가 몇 %냐, ROA가 몇 %냐, 네. 예, 이런 것들 보통 이제 흔히 보는 여러 가지 성장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그 헤게모니를 강조를 했으니까 단순히 그 앞선 것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그런 것들보다 왠지 그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시하나? 이렇게 언뜻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부분을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 지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지.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잣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예, 물론, 예.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보는 지표도 달라지고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 기자님 말씀을 좀 차용하면 저희는 당연히 그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버는지. 네, 그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속성이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매 빈도가 낮은 것인지, 가격이 높다고 해서 구매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과 상관없이 그 브랜드에 충성하는 것인지, 또는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충분 조건으로서 무조건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를 각기 보게 됩니다. 예를 이쪽으로 계속 들어주셔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B2C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네, 주로 B2C에 투자를 합니다.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에 하는 그런 쪽보다는 B2C 쪽으로. 왜냐하면 그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한 명의 소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 내가 소비자라면 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아. 이 브랜드를 좀 더 비싼 값을 주고라도 선택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데서 아이디어가 출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2C를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게 좀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이 보시는 분들, 읽는 분들께서 나는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가야. 나 반도체 업종에서 20년 일했어. 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음식료를 투자하는 것만큼 반도체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그거 하나만 갖고 잘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투자라는 게 예, 맞습니다. 뭐 성장률 투자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가격이 부담스럽거든요. 네.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PER이든 PBR이든 그 흔히 일반적으로 보는 지표 값 대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인 거는 알겠는데 겁나서 못 사는 거죠. 네. 흔히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1년 전에 테슬라를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좋은 기업인 건 알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을 그 밸류에이션 쪽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더 중시하게 보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해당 기업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본 지표는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기준은 있을 테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여유를 두는 편은 아니에요. 예. 성장주 투자를 하는데 가격에 여유를 두고 비싸도 산다, 기업이 좋으면 이라고 하는 건 필패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도 좋고 가격도 싸야 돼요. 그런 기회가 희소하지만 옵니다.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산 다음에 인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완벽하진 않은데 이 정도 기업이면 그래도 한번 사볼까?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돈을 갉아먹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참다가 정말 좋은 기업에 좋은 주가에 왔을 때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오고요. 저희는 거기에 양보하지 않고 저희가 3년 이내에 추정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최소한의 이익을 보고요. 그 이익과 시가총액의 나누었을 때 기대 수익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을 때에만 투자를 하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채권 수익률이 이 BBB 마이너스 회사채 수익률 기준으로 8%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2배 정도나 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그 구간의 이익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한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이익 기준으로 12배 미칠 때만 사는 거고 그 위지만 얘는 기업이 괜찮으니까 산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예, PER 12배, PER 12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관심 있는 종목들, 마음이 가는 종목들을 먼저 찍어놓고 있다가 여러 종목을 찍어놓고 있다가 마음에 드시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종목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스크리닝 했더니 이런 종목들이 걸리더라 그러면 그 종목을 더 연구를 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시는 편인 건가요? 크게 말하면 둘 다 하고요. 예.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단어는 보통 주가나 재무 지표를 넣어서 뽑아낸다라고 하는 이제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네, 저희는 그냥 실생활에서 정말 소비자들이 여기에 지갑을 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단계에서 보통 시작을 하고요. 그런 아이디어 단계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좀 비싼 것 같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얘네는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목록들을 작성을 해놓죠. 그러면은 그 투자가 가능하려면 평소에 그걸 사기 위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항상 유지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현금 비중을 일반적인 펀드 회사들보다는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뭐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20%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20%라는 얘기는 사실 그 최근 주가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는 꽤 주가가 비쌌으니까 네. 현금 비중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30에서 40% 현금 비중이었고요. 상반기에 오는 동안 현금을 10에서 20% 정도 소진하면서 지금 20%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200억 중에 뭐 사모펀드로 운영하는 자금도 있을 거고 네. 일임 투자도 있을 텐데 네. 고객들이 그 내 자산, 그 내 펀드 안에 그 운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종목은 별로 안 사고 왜 이렇게 현금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현금 같은 거 안 받으세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루 이틀을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저희도 계약서에 지금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객들이 보통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맡기는 자산은 부동산, 채권, 주식 모두 배분이 끝났고 예. 그 중에서 고수익을 노리는 성장률 투자하는 것만 우리한테 맡기셨을 거라고 믿고 항상 현금 없이 좋은 주식에 다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주의 문구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고객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무조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는 클레임과 또는 그때 고객들이 손실이 나서 안 좋을 때 나가서 돈도 못 벌고 저희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과 지금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왜 내 돈 가지고 일 안 하냐라고 클레임을 받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지금이 훨씬 더 경영적으로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클레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현금을 가져갑니다.